2021년 평창 평화포럼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지정학적 대결을 넘어서 평화 섬김 외교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안국 대표로 섬기고 있는 허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 사회를 맡아서 섬기고자 합니다. 작년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6.25 전쟁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됐지만 참전 국가가 30개 국가에 거의 달하는 국제전쟁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적 대결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6.25 전쟁 70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이 세계 10대 경제국가까지 자라났고 또 한류, K방역으로 이제 세계를 섬기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기 때문에 2021년 평창 포럼에서는 저희들이 지정학적 대결을 넘어서서 평화 섬김 외교로 우리나라와 한민족이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션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의 8차 당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민족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적인 사고, 전략적인 사고, 장기적인 사고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북한의 8차 당대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이십니다. 제 왼쪽에 계시는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님이십니다. 김병로 교수님께서는 럿거스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장으로 섬기셨고 그 다음에 한국의 북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회가 있는데요.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병로 교수님께서 먼저 그 8차 당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세계 전략 또는 평화 섬김 외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국제 질서 또 유라시아 대륙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분이 이양구 대사님이십니다. 이양구 대사님은 외교부에서 30년 이상 활동을 하셨고요. 국무총리실 외교안보 심의관을 하시고 카자흐스탄과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를 하셨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를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현재는 외교협회 이사님으로 또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제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김병로 교수님께서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김병로입니다. 제가 북한 8차 당대회가 지난달 초에 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추세를 보면서 어떻게 남북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아이디어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8차 당대회의 특징을 정상국가를 향한 열망과 좌절이다 이렇게 표현해
해봤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 특징을 좀 보고 그 안에서 좀 핵심이 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보고 그러면 남북협력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당대회를 여러 방면에서 특징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막 정치, 경제, 군사 뭐 여러 영역에서 외교 그런 영역에서 특징을 지울 수 있는데 저는 당대회가 시작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기존에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6차 당대회, 7차 당대회 때 북한 안에서 너무 당연하겠지만 김일성, 김정일 초상이 항상 정면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차 당대회 때 초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 마크를 가운데 넣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는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혁명적인 일이다. 지금 초상 생각해 보면 초상화 보십시오. 초상화는 불이 나서 화재가 이렇게 있는데도 초상화는 목숨 걸고 꺼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뗀다는 것은 아마 김정은의 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이건 유일 사상 체계 10대 원칙에 의해서 잘못 다루면은 거의 사형이죠. 근데 이런 부분 아주 위험한 부분들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저는 김정은이 지금 처음 2012년에 들어오자마자부터 한 게 뭐냐면 이설주 자기 부인을 대동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가정처럼 보여요. 굉장히 정상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선군 정치로 조금 왜곡됐던 것들, 군인들이 앞서서 통치했던 것들을 사회주의 정상국가인 당국가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현영철, 이영호 이런 사람들 완전히 숙청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을 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죠. 이런 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사회주의 국제 연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좀 폐쇄적이고 안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회주의권과 교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회주의권과 교류를 하겠다고 하면은 적어도 뭔가 이렇게 공통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2015년에 중국과 모란봉악단이 교류를 하려고 하다가 뭐가 문제가 돼서 틀어져서 파토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로켓 그거 발사한 게 하나 사진이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사진이 진짜 막 몇 초 동안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럼 기립박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중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중단이 돼서 다시 돌아와 버렸는데 제가 이번에 그 8차 당대회를 끝나고 나서 8차 당대회 경축 행사를 하는데 악단들이 한 2시간여 정도를 그러니까 축하 행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7차 당대 바로 5년 전에 7차 당대회 때는 김일성 사진 나오죠. 김정일 사진 나오죠. 맨 마지막에는 김정은 사진이 제가 시간을 세어보니까 40초 정도를 맨 마지막에 사진을 띄워놓고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김정은이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서 진짜 대도했을 것 같아요. 너무 뻘쭘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앉았을 때. 그 다음부터 완전히 초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 때 없어진 게 아니고 7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전원회의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회의할 때는 이게 없어요. 물론 북한이 엄청 70년간 강고하게 형성된 이런 체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거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은 이거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 특히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비서 체제도 많은 사람들이 총비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에게 영원한 총비서를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 북한식 사고 같으면은 절대 김정은이 총비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확신은 못했지만 근데 총비서를 다시 환원을 시켰어요. 인민무력성 국방성으로 바꿨어요.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이 지금 있습니다. 명칭을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 좋죠. 북한에서 잘 나가죠.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과 교류하려면은 김일성, 김정일 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자로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요.
분명히 조선 사회주의 청년 동맹으로 바꿀 겁니다. 소셜리스트 컨트리하고 교류하려면은 사회주의 동맹, 사회주의 청년 동맹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회주의 청년들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서 교류를 하죠. 그래서 한번 뭐 이제 4월 초쯤 되면은 대회 10차 대회 열려서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 가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폐막식 때도 인터내셔널가라는 걸 불렀어요. The International에. 보통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감성이 좀 메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을 이해 잘 못합니다.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음악,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건 음악을 알아야 돼요. 정서, 감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인터내셔널가가 1차 인터내셔널 때, 그러니까 파리 꼬뮌, 1870년 파리 꼬뮌 때에 작성된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든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당대회를 할 때 폐막식에서 이 노래를 합니다. 북한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까이 하라고요? 예. 제가 소리를 크게 하는데도 제가 마이크를 딴 데다 대고 있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지난번 2017년에 19차 당대회 할 때 중국에서도 시진핑하고 같이 다 서서 북한에서 한 것처럼 딱 서서 폐막식 때 이 인터내셔널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북한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제연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하고는 관계를 단절한다. 뭐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 계속 미국의 입장이 이대로 변함이 없으면 이제 단절하고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한다. 근데 사회주의 국제연대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큐바 이런 나라들이 집권당이죠. 집권하지 않은 당 중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그런 당들하고 이제 당들랑 교류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확산시키면서 북한이 이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 최장기 집권당이랍니다. 집권당으로서 최장기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중심이 돼서 사회주의 전체를 아마 칼 막스하고 레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 야망을 품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어쨌든 너무 좀 과대망상 같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량국가라고 로그 스테이트라고 불렀던 이 북한을 왜 우리를 로그 스테이트라고 하느냐, 정상국가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김정은이 주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2018년 3월 달에 우리 정의용 팀이나 우리 한국 팀들이 북쪽에 올라가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북한, 왜 미국은 우리를 정상국가로 대우하지 않느냐, 정상국가로 대우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북한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지금 8차 당대회를 볼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기 이전에 전체 흐름이 정상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아시다시피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이 좌절되면서 이게 약간 외교 정상화 쪽으로도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병진의 칼을 다시 꺼내 들어서 뭐 15,000km ICBM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외부적 환경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경제가 북한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다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이 세 가지로 크게 질타를 하면서 개선을 하게 돼.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 계획.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가 과학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 말만 하지 실제로 생산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경제관리 개선, 그러니까 시장 개혁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어떤 정도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김정은도 이번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당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검토를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발견을 했는지, 김정은이 통치를 그동안에 좀 어느 정도 세세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계획을 지금까지 엉터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이제 5개년 전략이 그 당시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12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이건 말짱 헛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검토 들어가가지고 4개월 동안 검토하고 12월 달 끝나자마자 바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우라. 8차 당대하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요. 그때 뭐냐면은 지난 1980년대 이후,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에 한 30년 동안을 매번 반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학자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북한에서 고위급 학자인 사회과학원의 이기성 소장이라는 분이 경제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물론 했고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거지만은 북한에 계속 지속된 30년간 지속된 목표가 뭐냐면은 북한의 역사 중에서 가장 경제가 강성했던 때를 회복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987년이다. 1987년에 1인당 GDP가 얼마냐? 2,400달러다. 그걸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3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강성대국,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라고 해서 2012년을 목표로 정했다가 그때도 1987년을 회복한다. 그래서 항상 북한에서 나오는 그 담론이 뭐냐면 생산 정상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 정상화? 생산 정상화가 바로 그런 뭐가 정상화냐? 1987년 자기네들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때를 일단 회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목표를 높이 계속 잡았다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높게 잡고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8월 19일 날 지적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시하기를 그렇다고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막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그렇게 낮게는 하지 말되 달성할 수 있는 걸 하라 해가지고 이번에 대부분 다 그렇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수치 2개, 3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시멘트하고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평양에 5만 호, 1년에 10,000호씩 5만 호를 5년 동안 건설하겠다. 근데 과거에 1987년에 계획 세운 거 어떤 줄 아십니까? 1년에 15만 호씩 그리고 크게는 20만 호씩 또 건설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시멘트 경우에는 이번에 800톤을 목표로 세웠어요. 근데 87년에는 2,2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낮춰 잡았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1987년도에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GDP로 따지면 그 당시 2,400달러였다면 지금 1,200달러 정도니까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량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무지무진장 이게 경제가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계획 부분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산업이나 이런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목표가 생산 정상화입니다. 또 안 된다는 거죠. 또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좀 지나가고요. 시장 개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와 또 포전 담당제,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법으로 기업소법, 농장법, 그다음에 산림지법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경공업과 농업 부문은 상당 부분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간 산업이라든가 중공업, 그다음에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이나 군대가 다 기업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이런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장 원리로 하라고 하는데도 대기업보다는 이제 국가 기업이나 중공업이나 이런 데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료를 시장 가격으로 사와야 되는데 다 국정 가격으로 막 힘으로 사오는 거예요. 쌀도 만약에 배급하게 사려면 쌀을 시장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국정 가격으로 사니까 농민들이나 다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내각이 중심을 잡고 낡은 사업체가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사업체계 장애물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나가는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해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 산업이라든가 국영 산업 같은 데는 잘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층 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산층은 지금 상인들이 지금 한 140만 생겨났고, 노동자들도 사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생겨났고, 중산층들이 조금 성장합니다. 경제가 좀 부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절대 빈곤층 한 5, 600만 되는 절대 빈곤층은 정말 곧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도로 굉장한 빈곤 상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다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이런 부담이 있고, 또 반대로 상류층은 어떤 부담이 있는, 상류층들은 중산층이 막 돈을 버니까 상류층들은 이거 우리는 국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자기들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계속 커지면 국가가 그걸 재분배해서 상류층에 분배를 하는데 이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들에 대한 불만,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 어떻게 좀 완화시킬 것인가라고 할 때 산림지법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 배정을 할 때 1순위를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에게 1순위로 배정하라고 할 정도로, 1순위가 뭐냐면 상류층 전사자 피살자 가족들에게 주택 먼저 배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통합 정책을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류층들 잡기도 어렵고 극빈층들 문제도 있고 조금 이제 중산층이 조금 돌아가는 이런 정도의 문제에다가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걸로만 지금 승부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이. 4가지 보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첫 번째는 노동력 수출. 아시다시피 외화벌이를 하죠. 외화벌이 하는데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다 끊겼습니다. 근데 다 끊겼다고 생각하지만 안 끊긴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경우에는 9만 명이 상주 인원이 있었는데요. 상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많이 철수를 해서 미국 쪽에서는 2만 명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모 일간지에서는 7만 명이 있다. 다시 단기 비자로 다 나가서 7만 명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2만 명보다는 미국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적어도 7만 명까지는 몰라도 5만 명 이상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연해주 쪽도 5만 명이 있다가 뭐 쭉 줄어서 지금 공개적인 수치로는, 공식적인 수치로는 0명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지금 최소한 3,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 연해주 쪽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부분에 3,000명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7,000명까지도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는데요. 이게 단기 비자로, 1년 장기 비자로 가는 사람은 0이지만은 3개월씩 단기 비자로 가면서 이거를 교대하면서 3개월씩 계속 교대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력 수출로 외화벌이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관광입니다. 관광은 김정은 정권의 브랜드 정책입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80년대에 망하기 전에 마지막에 희망을 걸었던 게 관광입니다. 탄자니아니 아프리카의 그런 소수 그런 나라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관광밖에 없는 거예요. 현금 박치를 하는 그런 관광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들어오자마자 한 게 뭡니까? 관광입니다. 마식령 스키장, 뭐 원산, 어마어마한 리조트를 지금 건설해놨고, 백두산이죠, 칠보산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중국이 엄청 지원하려고 좀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없을 때도 중국이 이런 한 120만 명 1년에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시진핑이 한 300만, 500만까지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북한 끄덕없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역사를 보면서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정말 이건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관광, 북한이 그래도 지금 보면 김정은이 관광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군수시설의 민수 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문제가 된 핵 동력 공업의 창설, 본격 진입 계획을 세우겠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과 지금 엄청 핵 문제로 또 한 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지금 5개 정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확대시키고 또 새로운 걸 뭐 건설하겠다, 자꾸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4가지 정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지역 자급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 남북 협력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3분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2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북한이 정상 국가를 열망하고, 정상 국가라는 게 뭡니까? 개념이 잘 다릅니다. 일본도 뭡니까? 일본은 이걸 보통 국가, 노멀 스테이트, 보통 국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 달라요. 그냥 일본은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보유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 국가고, 북한은 국제사회에 동등한 국가로 좀 대우해달라라는 거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상 국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나와라. 제재하고 가두고 그러지 말고 나와라 그러죠. 우리 축구할 때 수비만 계속 해가지고 상대편이 수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 찹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프라인으로 선수들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로 북한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보기 좋게 북한 국제화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국제적으로 나와서 정상국가라는 이름으로 나오겠다 하는데 좀 그거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고립 폐쇄에서 벗어나야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북한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개방을 해야 사고의 변화가 있는데 개방을 좀 시키면 좋겠다. 해외 와서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을 좀 국제화 시킬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좀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유엔에서도 스트레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지금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제가 이제 좀 그 비슷하게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평양 이니셔티브. 그래서 Strategic Framework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2021-2025.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평창 이니셔티브라고 하고, 경제 사회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정보, 기술 교류, 농업, IT, 보건, 산림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콘텐츠는 하고, 또 국가들은 이제 한국, 조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미국, 그다음에 아세안까지 해서 좀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고 1.5 트랙으로 해서 국가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1.5 트랙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있고 뭐 민간 차원에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국제 협력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참여해야 되고 한국이 그걸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만 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남북을 소외시키지도 남북 협력을 또 소외시켜서도 안 되고 하니까 남북 강원 협력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북한을 초청하고 또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뭐냐면 인적 역량 개발입니다. 북한을 내부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할 때는 북한의 인적 자원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지금. 아무리 개혁을 하라고 여기서 백날 외쳐도 북한 안에 개혁할 사람 없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북한 관료들 48명을 교육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이 역량 문제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 지금 보십시오. 27개 개발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니까? 만든 사람은 학자들이 만들어서 캐나다 UBC에 가서 막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운영하려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경공업성, 무역성, 뭐 농업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보니까 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경제, 경영, 시장에 대한 지식이 진짜 전무합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식. 그런 부분에서의 지식이.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북한이 자존심이 있어서 안 나오고 안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겸손하게 가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면 다 옵니다. 저희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공동은행 창설, 공동교육기관 창설, 이거 동양평화론에서 엄청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은행은 중국이 지금 AIB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동교육제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왜 동북아에서 싸우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안중근이 얘기할 때는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가 이해가 부족하다. 언어를 배워야 된다. 공동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육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끝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 근데 이걸 하려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지금 하자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 남북은 지금 정상회담 몇 번 하고 앞으로 미래에 뭘 해보자, 전쟁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은 아직도 옛날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북이. 사과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서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 화해가 일어나고 종전선언을 하면 뭐합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에 화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전쟁이 끝났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적어도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뒤로 역사에 미루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잘 들어보니까 안 됐다. 아 미안하다. 아 참 슬프다. 뭐 이런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절대 그 얘기 남북 사람이 안 합니다. 지도자도 안 하고요. 시민사회도 안 하고요.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어떻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폭력의 악순환을 좀 끊고 관계를 좀 개선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양심 또는 어떤 신앙적인 확신, 도덕 이런 것들을 평화학자 미국 노틀담 대학의 폴 레더라크는 moral imagination,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덕적 상상력이 어찌 보면은 종교인에게는 신앙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확신과 양심이죠. 이런 신점을 가지고 이제 폭력을 더 이상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폭력을 좀 끊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단호한 결심, 의지 이것이 이제 종전과 화해를 선언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고 힘이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 우리 평화한국 합쳐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이걸 확산시키고 좀 선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김병로 교수님을 안 지 3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날이 갈수록 연세가 드시는 게 아니고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5분 해달라고 그러면 한 10분에 끝내셨는데 오늘은 15분 해달라고 그랬더니 25분을 쓰셨어요. 열정이 식지 않으시고 더 이렇게 커지시는 것은 아마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연구하신 결론들이 이제 아주 열매 맺을 때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이렇게 열정적인 발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을 넘어서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 이게 민족 문제를 넘어서서 또 국제 문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봐야 되는데 오늘 아주 정말 귀한 또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양구 대사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라시아 대륙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한국의 미래를 향해서 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셔요. 우리 이양구 대사님 박수로 우리 또 글로벌 도전과 평화 번영 가치 외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을 하시죠.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큰 자리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부담이 되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어떤 이론보다 현장 경험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축적되온 내용들입니다. 이번 평창 평화 포럼에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36년 외교관 생활하면서 어떤 제 커리어 족적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의 이제 동서남북 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졌는데 유라시아의 동쪽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고
또 서쪽은 제가 이제 프랑스 근무됐고 또 남쪽은 카자흐스탄이고 북쪽은 또 모스크바고 우크라이나가 어딘가 했더니 유라시아의 센터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맥킨드의 이제 심장부 이론이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는 자가 이제 세계를 제패한다. 또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는 국가는 유라시아의 심장부를 제패하는 나라가 제패한다. 저는 그래서 유라시아 심장부가 어딘가 궁금했는데 동유럽이었어요. 그리고 동유럽 중에 우크라이나 뭐 나머지 폴란드 이런 거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 어떤 포텐셜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유라시아의 이제 허틀랜드 중에 또 허틀랜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외교관으로서 늘 고민하는 거는 외교가 무엇이고 외교관이 뭔가에 대한 그 본질 또 제가 이제 주로 러시아권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 강대국 외교의 특징이 뭔지 또 그런 강대국 외교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제 미들 파워였던 그 대응 전략이 뭔지 이런 것들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이 상당히 참 위태롭다.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글로벌 도전, 두 번째는 이제 평화 번영 그 가치 외교의 좀 구체적인 모습, 또 세 번째는 이런 그 평화 번영 가치 외교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전략이 뭔지, 또 이걸 이루기 위한 성공 요소는 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그 미래가 오는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은 첫 번째는 그 뉴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학의 회기라고도 표현되고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패권 경쟁, 또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EU, 인도, 그 유라시아 챔피언들 쟁쟁한 분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뉴 그레이트 게임 한복판에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지정학 그 리스크도 있지만 또 다양한 그 글로벌 챌린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 FEW 식량 뭐 에너지 워터부터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진짜 퍼펙트 스톰에 있다. 또 세 번째는 그 언젠가 우리 이제 중국에 대한 토의를 공관장들끼리 했는데 결론은 중국이 이제 호랑이다. 그런데 병든 호랑이도 아니고 잠든 호랑이도 아니고 달리는 호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국제 정세 더 복잡하게 하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국제 정세를 진단할 때 VUCA를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VUCA가 훨씬 더 VUCA가 되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의 당면한 안보적인 도전을 한번 얘기했더니 첫 번째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됐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거꾸로 이제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회귀했을 때 또 미국 없는 유라시아 그랬을 때 또 상당한 또 혼란과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무질서까지 얘기하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미중 패권도 챌린지지만 거꾸로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도 챌린지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상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뜩이나 이제 중국 책임론, 그 서방하고 이런 그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민감한 시기에 하나의 그 트리거가 발생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뭐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첫째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 세계 경제 침체가 온다면은 항상 역사상 그 경제 침체가 이제 강국 간의 그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잘 주시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북핵 그 무장이 가속화되는 거 그래서 또 지역의 어떤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 또 세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그 핵 도미노 확산도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나 발틱 이 사태가 악화됐을 때 또 강대국 간의 어떤 그레이트 게임이 복잡한 그 양상에 빠지는 거 이게 모두가 이제 우리한테 주는 리스크 같아요. 그럼 이런 그 글로벌 챌린지 우리한테 주는 그 레슨이 뭘까? 이제 우리도 좀 불편한 진실에 좀 대면을 해서
그 생존과 번영 그 어떤 전략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흔히들 이제 3대 레이스 하면은 국가 간 경쟁이 있고 문명 간이 있고 사람과 로봇 간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염병하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앞에 이제 미래하고 글로벌 챌린지를 얘기했는데 이 한국 내의 챌린지도 만만찮아요. 특히 우리 남남 갈등, 국내가 좀 그 유나이티드 돼야 우리가 대외 전략도 좀 힘을 받고 하는데 그 우리 국내에 좀 디바이드된 이런 것들도 어떤 대외적인 챌린지보다 훨씬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 존 미어샤이머 조선일보하고 2008년 18년에 인터뷰한 건데요. 자,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지만 이게 저는 상당히 그 현실성도 있다. 그 외교안보는 늘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안보 하시는 이제 정책 결정적 학자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1, 2, 3, 4, 5, 6, 7 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하여튼 한미 관계 더 강화되고 동시에 한중 관계도 더 강화되고 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고조된 지역 중에 하나가 되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 통일은 어렵고 북한 핵 포기하지도 않고 중국도 비핵화를 재촉하지 않을 거다. 또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미국은 그 새로운 핵우산을 만들어야 되고 그 패권국이 된 중국이 한국에 편성하면은 반주권 국가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저는 늘 이게 아이스버그 빙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고 빙산이 이제 그 표면 보이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그 10분의 9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는 거고 대가들의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통찰력을 받는다. 저는 그동안 제가 읽은 책들 보면서 이 거대한 체스판 신대륙주의, 그 넥스트 데케이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그 다음에 더 그레이트 게임, 시몬 페레스, 너무너무 이제 통찰과 감동을 주는 책이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빙산과 같이 표면만 쫓지 말고 이면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지혜를 좀 키워야 된다. 자, 제가 우크라이나 대사 근무하면서 제가 우크라이나 갈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2014년 1월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럽 최고의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2014년에 그 유럽의 가장 그 안보의 위기가 뭐냐 그런 진지한 토의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2달 후 2014년 3월에 이제 그 크림 합병을 통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발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도 이제 부다페스트 협정 한때는 그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인데 부다페스트 협정을 통해서 이제 안전 보장을 답보로 핵 포기를 했지만 뭐 이런 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병력이 55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군사력이 더 필요하냐 해서 55만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했을 때는 그 8만 8천.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강대국의 민낯이 뭔지 우리가 철저하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 시나리오가 한반도에 거꾸로 적용되지 않는 보장이 절대 없다 이거죠. 그 우크라이나 그 크림 병합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지한 나라가 세 나라예요.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인데 벌써 중국하고 러시아는 약간의 어떤 그 세력 그 지역을 나눈 것 같아. 그래서 서쪽은 뭐 러시아권, 동쪽은 뭐 중국권 해가지고 약간 밀당 비슷하게 전략적인 이해가 굉장히 돼 있다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식은땀 나는 스토리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강대국하고 우리가 뭐 힘으로 싸울 수는 없고 우리는 좀 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평화적으로
또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대국가 어떤 그 화해도 시키고 협력도 촉진하는 그런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좀 우리가 대범하고 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해협론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일 간의 그 해저 터널, 두 번째는 한중 간의 서해 터널, 세 번째는 우리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하고 사할린하고 이제 해서 일본하고 그 해저 터널 놓는 문제, 또 네 번째는 저 알라스카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해저 터널 놓는 문제. 자, 이런 거는 그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프로젝트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오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그 한때 추진하다가 중단된 남북러 삼각협력, 그 전력망 연결하고 철도 연결하고 가스관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평화 프로젝트자 전략 프로젝트자 메가 프로젝트고 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 번영 가치 외교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저는 이제 유라시아를 하나 얘기하고 먼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뭐라고 그럴까, 한국만큼 그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토끼를 이제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토끼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북방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리더가 되는 거라든지 뭐 기업 진출이라든지, 그래 경제적인 차원에서 뭐 유라시아는 우리가 이제 생존과 번영의 공간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안보 차원에서 뭐 이건 또 우리 교수님 말씀 많이 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항상 미래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푸드 에너지 워터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유라시아 통합 문제라든지 이 G2 문제, 이런 미래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역사적인 그 안목과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도 역사지만 미래도 역사, 우리가 원하는 그 미래의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또 오늘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좌우를 할까? 막 이런 그 좀 큰 그 빅픽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유라시아를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한테는 참 생존과 번영의 공간이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와트, 특히 저 밑에 이제 저는 그 위기 관리 능력이 한국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과는 항상 우리가 위기 후에 더 큰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5+3 그 외국 학자들이 한국 국가 발전에 대해서 5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리더십,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수준, 그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 어떤 그 단결, 네 번째는 그 기업가 정신, 다섯 번째는 R&D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다가 한 +3이 더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의 그 정부의 경쟁력은 상당하다. 두 번째는 또 한미 동맹이 또 우리한테는 굉장한 그 버팀목이 되었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어떤 그 정신 전력이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국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영토 뭐 인구 GDP 이거는 플러스지만 이 정신 전력은 그 곱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좀 강점으로 얘기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한테 약점은 안보 의존도가 높고 자원 의존도가 높고 식량 의존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다. 자, 거기다가 또 제가 빠뜨렸는데 하나 더냐 뭐냐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에서 비빌 언덕이 없다. 예, 아주 그 론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이제 우리 자신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정말 우리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누굴까? 예, 그래도 한미동맹이 최고이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도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또 일본은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략적인 이해를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기회도 많아요. 우리가 아직 그 통일도 우리한테 큰 기회고, 또 뒤에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문제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유라시아도 우리한테 큰 그 기회의 땅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됐고,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기회고, 또 우리의 어떤 위협은 뭐 지정학 리스크, 북핵 문제, 고령화, 저출산, 인연 갈등 뭐 다 좋은데,
저는 인문학적인 위기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97년 금융위기도 결국은 원인은 너무 싼 편을 빨리 터뜨리고 모랄 해저드인데, 또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상당히 어느 부분 모랄 해저드에 좀 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위기를 우리가 좀 가장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남아있는 뉴 프론티어 많더라고요. 자, 우선 북방.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근무하면서 극동 시베리아도 다 관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하이테크 가지고 이제 북방이 상당히 살기 좋은 땅, 농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거꾸로 남방, 사막 같은 데도 같은 원리가 되고, 또 북극해가 우리가 이제 개통이 되고 하면은 물류의 축이 이제 바뀐다든지, 또 역시 이제 디지털 공간, 이것도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가 있는 거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융복합 공간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역시 이제 모든 게 이제 사람의 어떤 행복, 사람의 가치, 공동체에 기결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외 전략을 짜고 당면한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반영돼야 될 키워드들, 첫 번째는 글로벌. 저는 외교관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이 다 자랑스러운데, 정말 우리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도 글로벌 마인드하고 글로벌 역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닫힌 세계관, 닫힌 시야 속에서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또 하나 디지털. 한국이 이제 하드웨어 쪽의 디지털은 세계 챔피언인데,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디지털을 활용한 부가가치 있는 디지털 그런 기업을 만들었는가.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솔로로 일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좀 우리가 좀 국내 어떤 협업, 또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중국이 1대1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방파제 불고 가지만은 현지에서는 전혀 웰컴하지 않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의 어떤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중국의 가치가, 중국의 민낯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국의 어떤 가치와는 다른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고, 역시 이제 한국이 가진 어떤 혁신과 전략, 이걸 통해서 경쟁력 높여야 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우리가 좀 키다.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에 저는 실크로드 비전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을 때 늘 고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100만 헥타르 메가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상상 속에서 찾은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실제 100만 헥타르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맨 처음에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나라 영농 면적이 한 159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00만 헥타르를 토대로 해가지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가공과 농업 인더스트리, 또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유통 물류, 이렇게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내는 거고, 자, 이게 되면은 이걸 우크라이나부터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해서 확산하면은,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농업의 실크로드고, 세 번째는 농업하고 연관된 물류, 에너지 이런 거 깔면은 멀티플 실크로드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평화와 번영과 가치 외교의 핵이 돼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SDG를 우리가 좀 더 프로모트 해야 되겠다. SDG는 대한민국이 오너십이 많아요. 반기문 총장이 이제 3파 역할을 했고, 또 한국만큼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스토리텔링도 되고, 국가 발전 노하우도 다 갖고 있고, 또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고, 또 중견국의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라든지 강대국의 이런 어떤 사업은 다 지정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계가 너무 많고, 또 다른 강대국이 또 인터벤션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은 미들 파워는 오히려 이런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육과 기술 혁신 플랫폼을 해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벤치마킹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장점은 뭐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장점은 그 HRD 인적 자원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HRD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향후 우리가 이제 HRD 관련되는 국제기구까지 유치해보는 그런 비전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아젠다를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략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역사상 가장 큰 전략가는 징기스칸 같아요. 뭐 징기스칸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지만 그 불과 200만에서 3억의 제국을 통치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징기스칸 전략은 오늘날 배워도 전혀 손색이 없다. 또 뭐 여타 전략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어떤 그 성공 요소는 뭘까? 저는 이제 늘 이게 전 국민의 외교 하나가 이제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외교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우리가 글로벌하고 무관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글로벌 시야,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걸로 무장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중장기 외교 전략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단임 정권이 되다 보니까 좀 중장기 어떤 그 전략을 갖고 추진을 못 하는데 앞으로 좀 여야를 떠나서 초월해서 내년에 또 새로운 정권도 출범하고 하니까 좀 그런 그 중장기 전략을 좀 차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 실행 전략인데 그 어떤 그 이노베이션 그 혁신의 성공률은 95%가 실패하고 5%만 성공하는데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실행 전략이 있느냐. 우리가 전략은 뭐 엄청나게 잘 세우면서도 이 실행 전략이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봐요. 그래서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략을 서포트하기 위한 실행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그랬지만 저는 그 정신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의 원동력이고 또 앞으로도 원동력이 돼야 될 게 이제 정신 전력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도 이제 도덕적 상상력을 말씀하셨고 또 제가 오래전 대학 다닐 때도 그 모럴 리아머먼트 무브먼트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좀 이런 정신과 가치 정신 전력을 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2017년 그 가나안 농군학교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를 모시고 방문했는데 그 김범일 총재께서 그러더라고요. 자, 사람의 변화 없이는 사회, 공동체, 국가, 민족의 변화 발전 없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는 가치의 변화 없이는 사람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어떤 그걸 좌우하고 국가, 민족의 공동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치를 심어주는 뭐 근로 봉사 희생, 뭐 건면 자주 협동 뭐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가치를 갖고 좋은 미션, 좋은 비전, 좋은 스피릿을 갖춘 이런 무브먼트를 전개하는 게 우리한테는 참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상당히 좀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포지티브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제 그 2012년 그 KBS 이제 김인규 사장이 저희 공관장 회의 때 얘기하는 게 그 뉴욕이니 동경이니 파리니 막 K-팝 붐 때문에 너무 자기가 놀랐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한테 분명히 그런 막 대운이 온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좀 더 대범한 그런 어프로치, 대범한 구상, 동시에 이제 아주 아까 말한 스마트한 실행 전략을 갖춘다면은 우리한테는 큰 미래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VUCA를 얘기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VUCA가 복잡해졌는데 이런 불확실하고 변화할 때일수록 우리가 확실한 좀 펀더멘탈을 좀 붙들 필요가 있다. 그게 저는 이제 역사의 자정법칙. 2010년 5월에 이제 콜린 파우엘, 게니셔 이런 외무장관이 모여서 신라 호텔에서 대규모 이제 포럼을 했고 그 당시가 이제 천안함 이후의 포럼이었는데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북한 핵 문제, 북한 지금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통일 한국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게 맞다. 그게 현실적이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역사의 자정법칙이 있다. 진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인권에서 이탈한 그런 체제, 그런 국가는 반드시 역사 스스로 심판한다.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 군국주의, 공산주의, 또 파퓰리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펀더멘탈을 확고하게 붙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도 4대 자유, 빈곤, 공포, 표현, 신앙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런 그 기본 자유를 갖다가 잘 유지, 보존, 발전시키는 사회, 개인, 공동체, 국가, 민족이 발전했다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확신이 좀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국가 차원에서는 위기 관리하고 예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이게 어떤 리퍼쿠션이 올지, 또 뭐 미중 패권, 또 미국의 어떤 그 고립주 회기 뭐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끝으로 자 우리가 그 모랄 해자드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 자 우리가 한반도의 어떤 변화, 유라시아의 변화, 글로벌 차원의 변화, 미래의 변화, 역사 차원의 변화, 그럼 어떤 역사가 올 건가? 우리는 지정학 리스크라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는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아닌 지정학 블레싱이 되고 정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 밸류 메이커가 되고 또 선진국 후진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호프 메이커가 되고 정말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모처럼 문명 발전에 하나의 그 획을 그을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양구 대사님 감사합니다. 외교관 생활 30년 넘게 하신 그 내공이 쌓이신 가운데 또 이렇게 세계 전략을 퇴직하시고서 공부하신 연구 결과를 오늘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양에 보면 헨리 키신저라든가 또 앞에서 얘기가 됐던 찌비그뉴 브레진스키라든가 이런 석학들이 있는데 우리도 국제 문제에 그런 석학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우리 이양구 대사님이 이제 100세 시대니까 60대에서 쭉 가시면 아마 90대쯤 되면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지정학적 대가 또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실 그런 아마 석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양구 대사님의 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토론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앞에 김병로 교수님이 굉장히 아주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김병로 교수님의 토론은 우리 홍양호 박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홍양호 박사님은 통일부 차관을 하셨고요. 오랫동안 통일부에서 근무하시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도 하시고 또 그 전략도 짜시고 귀한 일을 많이 하신 우리나라의 최고의 협상 전략가십니다. 홍양호 전 차관님은 협상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차관님을 하시고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님을 최근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홍양호 박사님 박수로 한번 또 모셔서 김병로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또 토론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모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리 들립니까? 됐습니까? 예. 우리 김병로 박사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병로 박사님은 평생 북한을 연구하신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이시고 지금도 꾸준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저도 평소에 또 가깝고 이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에 대해서 또 객관적으로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떠한 협력 방안을 해야 될 것인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단순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뭐랄까 할까 뭐 분석이랄까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세계든 어느 나라든 하여튼 이상과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이제 해야 될 목표라고 한다면 현실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한 현실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바탕이라든지 장애 요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은 결국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결과로서 나타나면 그 결과를 또 엄격히 분석해서 다시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자기 체제의 생존과 또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김정일 시대 때는 선군 정치라는 이름 속에서 나름대로 그 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 또 김정일의 아들인 세습 체제로 등장한 김정은 나름대로 젊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다른 모습으로 뭐 비교적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북한 체제를 또 북한 정권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산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위스에 유학까지 하고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두 가지 뭐랄까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특히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닮으면서도, 김일성의 모습을 많이 닮으면서도 일하는 방식은 젊은 사람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 아버지는 사회주의 체제지만 국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군중심적인 이런 방식과 노동당 전당대회도 뭐 열지도 하지 않고 엄밀한 이런 통치 방식으로 했지만, 김정은은 등장해서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당 지배체제의 국가의 행태로 계속 바꿔 나가고, 그동안 강력했던 군부의 힘을 좀 줄이면서 당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많이 했던 게, 특히 저는 김정은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특히 저한테 강하게 메시지가 된 것은 이 실적주의, 능력주의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북한에서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 지도라는 것은 무결점, 무오류, 전지전능한 모습으로서, 이미지로서 북한 주민들한테 각인되어 왔지만, 김정은은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부족한 게 많았다,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이런 목표인데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해왔던 것입니다. 이번 노동당 8차 대회 때도 또 정상적인 당 체제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많은 관료들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가감하게 거의 과반수 이상을 교체해 나가고, 특히 이제 전당대회 당 대표자들 그 참여했던 사람 보면,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군 쪽의 인사들이 엄청 많았지만 이번에는 군 쪽의 인사들이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오히려 행정 일꾼이라든지 이래서 일하는 중심 체제로 나름대로는 바뀌어 나가려고 그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김정은의 등장에서 나름대로는 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이렇게 내세웠는데,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주로 핵을 앞세워서 핵 및 경제 병진 노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뭐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만해요. 저는 뭐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하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안보가 위험하니까 안보를 확실하게 튼튼하게 해놔놓고 다음에 넥스트로 경제를 내가 올인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대입해 보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선건설 후 통일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때 선건설의 선은 안보를 튼튼하게, 자주국방을 튼튼하고 우리가 자립경제를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해서 난 다음에 우리 힘이 커지면 북한하고 남북관계라든지 해보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100% 맞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죠.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저 나라에서.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이 자기 자신으로만의 어떤 내부 자원을 동원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정말로 문호를 개방하고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성공하겠죠.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가진 게랑은 인력밖에 없고, 아까 보니 이한구 대사님 말씀 따라 우리는 인적 자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과 기술을
문호를 개발 통해서 해외로서도 받아들이는 그것에서 성공을 했는 케이스고, 북한은 북한 체제 자체가 너무 이념적으로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해외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지금까지도 자력경생, 자급자족, 그거는 옛날 60년대부터 하는 얘기를 2021년까지 똑같은 형식대로 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죠. 북한은 뭐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운영해서 성공하자, 계획적으로 운영하자, 무슨 이번에 전당대회 때 통일적 지도를 하자. 저는 그렇게 백날 해봤자 저는 북한 경제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중국의 덩초평처럼 흑묘백묘유란처럼 이념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들을 수 있고, 베트남과 같이 미국과, 물론 북한이 지금 하려고 하지만 미국과 교섭을 통해서 외국이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도 북한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이렇게 베트남 같이 활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장애를 요소하는 것이 핵 문제입니다. 저는 핵 문제가 북한의 경제 발전도 구속하지만 남북 관계도 구속하는 요소가 되고 남북 관계의 발전적 모든 가능성을 막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 관계 잘 되려면 과거처럼 군사적 대결 시대에서 비군사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바뀌어야 돼요. 역대 정부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 보면은 교류 협력의 어떤 시대를 열기 위한 문이 계속 좁아집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하려고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려는 이유가 이 프레임워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요소는 북한이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내부적인 자세는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념적으로 중국의 흑묘백묘론 같은 이념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문호를 개방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처럼. 그러나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하기 좋은 것은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이번에 노동당 8차대에서 얘기하듯이 앞으로 뭐 핵전력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뭐 극초음속 뭐 어떻게 한다, 뭐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뭐 다시 개발한다, 핵잠수를 한다, 이렇게 군비 경쟁적인 요소로 나가면 또다시 북한의 경제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급자족하는, 자력경쟁하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자체 내에 정상을 노력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결단, 리더십의 결단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해서 이제는 정말로 북한 경제가 더 성장하고 남북관계가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북한의 체제상. 이번에 김명로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노동당 전당대회 할 때 김일성, 김정일이 얼굴을 없애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김정은의 최고 권력자가 전략적 결단,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연구를 할 때는 변혁적 리더십을 하는데, 특히 리더 힘이 강할 때는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전략적 리더십을 가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대로 뭐 실적주의를 한다, 능력주의를 한다, 뭐 과거와 단절해서 새롭게 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북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전략적 결단,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평창 이런 평화 포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김정은 체제나 북한 체제 사람들이 바깥으로 대문으로 개방하고, 바깥에 유엔기구와 SDG 이런 목표를 위해서도 나올시게 하고, 북한의 중간 엘리트들을 바깥에 자꾸 교육시켜서 생각을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이런 멘탈리티를 길러주는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고,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현실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이 평창 평화 포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입니다. 네,
홍영호 차관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우리 이양구 대사님의 그 글로벌 도전 평화 가치 외교에 대한 토론이신데요. 장은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은혜 교수님은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문화 인류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뉴욕 주립대학교 초빙 교수 하시고 현재는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의 개발협력대학원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은혜 교수님은 이디오피아에 가신 지 지금 25년가량 현지에서 활동하시면서 Peace Serving Diplomacy라고 저희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해오신 교수님이어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장 교수님 시간은 7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장은혜 교수님 우리 박수로 또 한번 환영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장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그 평화 포럼에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하면은 한국 사람들에겐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1994년부터 살면서 에티오피아의 이제 발전, 한국과 또 북한과의 관계,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정세가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시민으로서 그런 이제 관계들을 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김병록 교수님과 이양구 대사님의 발제를 보면서 한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이양구 대사님의 유라시아에서 외교 활동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티오피아는 저도 에티오피아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6.25 전쟁 참여했던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에티오피아에서 6천여 명을 파병했던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남아공도 파병을 했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6천여 명 이상의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저희를 한국을 위해서 싸워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이양구 대사님은 유라시아에서의 그 신실크로드 구축에서 한국이 반드시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도전을 주셨는데 그게 제게 굉장히 감명이 되었습니다. 유라시아의 강대국의 그 패권 경쟁 속에서 과연 중국이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그 신실크로드 구축을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히려 한국에게 주어진 미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기회로 삼고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도전은 한국 미래 발전의 선진화와 또 남북 평화 통일과 그다음에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위상을 드러내는 아주 굉장한 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범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대사님이 구체적인 비전과 추진 전략도 제시하셨고 김병록 교수님도 북한의 현재 위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략이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훌륭한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경험을 토대로 김병록 교수님이 발제하신 것, 그다음에 또 그 대사님의 전략을 아프리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신실크로드 구축을 꼭 유라시아만이 아니라 대륙별로 거점을 삼고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25년 이상을 살면서 최근에 중국이 1대1로 경제벨트를 아프리카에서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만 중국의 투자자들, 사업가들, 노동자들이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에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아프리카 유니온 본부 건물을 중국이 21층의 건물을 무상으로 신축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것을 몸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 경제학자
덴비바스 모요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쓴 책에 의하면 Dead Ed, 죽은 원조라는 책에서 제가 되게 또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20여 년 사이에 아프리카의 제일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내에서는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필요한 것, 즉 실제 투자를 위한 양질의 자본과 현지인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참으로 이루기 힘든 경제 성장을 중국에서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서구가 지난 50년간 11조 달러 이상의 개발 원조를 아프리카에 하면서도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는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호린지라는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이 차이나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나라는 그 호칭 안에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차이나라고 부르죠. 미국인이건 유럽인이건 한국인이건 간에 모든 외국인은 차이나입니다. 그 말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호칭을 부를 때마다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는 그 성공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로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들 파워로서 중국과 미국이 줄 수 없는 한국의 장점을 살려서 아프리카에서 신실크 로드 구축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는 아프리카 유니온 본부가 있습니다. 매년 2번에 걸쳐서 아프리카 55개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국제 관련 문제들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UN 아프리카 경제협의회가 있고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이 있어서 아프리카 경제 외교 중심이자 아프리카 항공의 허브이며 아프리카 내 두 번째 인구 대국이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과 함께 6.25 전쟁을 참전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동시 수교국이고 또 공산정부의 체제 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향후 정치, 외교,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서 코이카 중점 지원국으로 선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나 유라시아에서 겪지 않는 지정학적으로 슈퍼파워 국가들의 갈등의 변수에서 후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구 대사님이 도전해 주셨던 것처럼 유라시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글로벌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별로 허브를 정해서 한국 미래 발전의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한구 대사님께서 성공 모델이 실제적인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 모델을 농업 프로젝트로 이제 그 예를 들어 주셨는데 농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에티오피아만 하더라도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경작되지 않은 농토의 6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공급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나라라서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농업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스와 면세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아프리카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가의 임금, 저가의 경작 비용은 투자의 장점이 되면서 아프리카 국가에는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투자자들이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작지를 임대해서 농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통한 농업 프로젝트는 과학과 기술 교육을 통해서 농업 메가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무역, 식량, 에너지 풍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영역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로, 철도 건설, 건축, 통신, 메디컬, 자동차, 의료 제조,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금융, 보험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정부는 그동안 투자 프로젝트에는 아직 미미했지만 아프리카에서 농업 원조 프로그램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운동 오다 프로젝트와 코이카 오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개발 경험을 에티오피아의 빈곤 대치와 농촌 공동체 개발을 이끌기 위한 모델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코이카도 지역사업 개발로 에티오피아의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 가속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업 관계 및 농촌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이카 프로젝트와 새마을운동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사후 평가가 보여주는 것은 개발 사업 공여자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프로젝트이면서 댐과 수로나 건축 그리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일회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공의 확산을 위해서는 수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동기부여나 정부 지도자 의식교육 같은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에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변화된 환경에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한구 대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실행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마트한 그러니까 한국의 성공 발전 모델 그리고 남북 관계 평화 유지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한구 대사님이 제시하셨던 것처럼 협력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의 모델 확산과 스마트한 실행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사님이 제시한 전략처럼 협력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데 저는 대학이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 글로벌에 있는 대학들이 민, 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학은 기구 간의 협업을 가능케 하며 프로젝트 간 통합, 분야 간 통합을 가능케 하는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로 진출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국가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센터 및 이 센터 안에 평화연구학과와 한국어학과를 오픈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센터에서 다양한 한국의 개발 분야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고 한국이 남북한 평화 유지 및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같이 경험하면서 북한을 동북아시아,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그 갈등에서 풀이한 제3의 세계에 끌어내어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는 한국의 IT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은퇴한 교수님들을 대학장으로 영입해서 한국의 발전 모델을 삼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돼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상으로 이게 또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피드백 해주신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현황 등을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분이 계셔요. 또 북한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교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김병로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런 또 메시지를 보내주신 방청객이 계셔요. 또 이 세션 흥미롭네요. 북한과 밀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 것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또 코멘트와 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가져야 하는 임무,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양구 대사님께 그 발표에 대한 이런 토론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토론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30초씩만 김병로 교수님, 이양구 교수님 30초밖에 못 드립니다. 이제 하나면 제가 마이크 확 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30초면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홍영호 차관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쭉 이제 우리 토론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북한 안에서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려면 아까 이양구 대사님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힘이 없을, 내부의 힘이, 동력이 없을 때는 또 외부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주체 의식을 가지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양구 대사님. 예, 저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전 국민이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위기 의식만 가지면은 그 해결책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인적 자원을 위해서 이제 국내 해외 그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가 좀 꼭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가나안 농군학교 새마을 운동을 포함한 SDG 중심의 어떤 스마트 무브먼트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SDG도 있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타운,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팜, 스마트 에듀케이션,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팩토리. 정말 이거 SDG만 우리가 잘 스타디하면은 우리한테는 그 무궁한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북한 문제에 함몰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또 유라시아 글로벌 미래까지 다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멀티플 타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하면 정말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세계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대립을 넘어서서 이제 지경학과 또 한류의 지문화학,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전략적 마인드, 또 역사적인 것, 또 가치적인 것,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이양구 박사님, 대사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현재 북한이 가는 길은 정상국가의 몸부림은 있는데 분절적 경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홍양호 차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이 이념적 유연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북한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로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방안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계속 나오는 국제화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또 이번에 두 번째, 이 평창의 포럼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평창 이니셔티브, 이런 작업이 돼서 선포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북한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려면 남북 강원 협력위원회,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6.25 전쟁 70년이 작년에 70년이 되었고 2023년이 되면 종전선언 70년이 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정전선언, 휴전협정 70년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서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병로 교수님과 이양구 대사님의 좋은 오늘 제언이 있는, 성과 있는 오늘 세미나였다, 이렇게 사회자로서 자평하면서 오늘 발제해 주신 김병로 교수님, 이양구 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홍양호 차관님, 장은혜 교수님, 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잘 통제 따라 주시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